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닌가? 보셨던 분들도 있고, 오늘 사실 이게 아침부터 엄청 바빴거든요. 왜 바빠왔는지 아시는 분도 있을까요? 오늘, 그렇지, 잘 알고 계시네. 오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뚜껑을 열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합격률이 올해 제가 완전 충격이었어요. 15%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충격에 이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전화 오기도 하고, 물론 이제 1차 시험은 이 자기가 이 채점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 이게 맞냐라고 이제 전화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충격 속에서 제가 이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이 이제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이제 오늘 통계 자료를 보면서 다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회 제목이 뭐 합격 설명이긴 한데 어떤 합격이냐 하면 1차하고 유예 합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회를 왜 이렇게 잡았냐 하면은 1차는 당연히 이제 내년에 합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합격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공부하시면은 1차만 할 거냐? 1차만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및 2차 유예 합격을 위한 설명회를 오늘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회 순서는 저희가 총 4개의 파트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세사가 무엇인지, 사실은 이게 1차 설명회다 보니까 관세사가 무엇인지도 이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공부 방법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순서로 하고, 그다음에 열페이스 학원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관세사 1차 시험의 개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의 개요, 이렇게 이제 총 4개의 파트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상담을 이게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두 개 합쳐서 상담하는데 1시간 반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울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1시간 반 동안 하면, 맞죠? 선생님들도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핵심이 되는 거. 그래서 설명회 때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2차 설명회 때도 제가 마지막에 했거든요. 2차 설명회 때 동차하고 2차 설명회 때 마지막에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초과돼가지고 제가 정말 한 15분 정도에 이제 엄청 요약해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시간을 봐가면서 요약할 부분도 요약하고, 그 다음에 꼭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전달해드릴 부분 있으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우리 무역영어 이제 황준성 관세사 이제 모시고, 이분이 지금 현재 그 법인에서 이제 소속돼가지고 관세사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분들도 다 하고 계세요. 이제 대부분 이제 이 강의와 이제 현업을 병행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세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듣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역영어 공부 방법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김하늘 선생님 모셔가지고 관세법 공부 방법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준성 선생님 모시고 이제 내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황준성 관사라고 하고요. 무역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합격하는 관세율표 공부 방법은 아니고요. 저는 무역 영어 공부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관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수험생 할 때 친구들이 어떤 공부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관세사라는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절반 이상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면서 기왕 할 거 뭐 조종사가 낫지 않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있고, 여전히 학교를 했는데도 친구들이 관세사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듣는 거는, 그래서 그 직업은 어떤 걸 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누가 이렇게 딱 뭘 하냐 라고 물어보면 말문이 막혀요. 지금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무슨 일 하냐 라고 물어보면 관세사가 어떤 일 하냐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전문직을 가르는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문직이라고 할 때는 뭐 관세사법, 변호사법 이런 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통 하지만,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뭐 어떤 일 하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사실 이것저것 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하는 게 많거든요.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입과 관련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딱 집어 말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출입 국가잖아요. 수출과 그리고 수입 그 두 가지에 의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뭐 반도 국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위에가 막혀 있는 섬나라에 가까운 국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다루는 물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가 안 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통관이 관세사가 뭘 하냐라고 했을 때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수입부터 해가지고 수출 이것들을 봤을 때 해당 물품이 이것들이 뭔가라고 했을 때 연필이라고 한다면 분필이죠. 분필이라고 한다면 명확해요. 이것들은 분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애플워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시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자기기로 볼 것인지 이런 것들부터 뭐 경합되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세관은 좀 더 고세율로 분류가 되는 물품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근거를 세워가지고 이거는 이걸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서 싸우는 게 저희의 일이겠죠. 그리고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 들어오는 건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하도 물건 시키면 빨리 오잖아요. 신속 통관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세관에서는 텁니다. 기업을. 기업 심사라고 해서 세무조사 하는 것처럼 기업을 딱 털면 구린 게 많이 나와요. 일부러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해당 물품이 세 번이 하나로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먹는 뭐 포도라든지 망고 이런 것들 너무 명확하게 하나로 분류가 되지만 우리가 다루는 수많은 기기들의 부품들 다 하나하나가 재질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계 부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너무 많은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되지가 않으면 똑같은 품목이라도 5년 동안 딱 조사해보면 수많은 세번으로 통과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고세율로 되는 것도 있고 낮은 세율도 있고 사실상 근거 없는 세율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사후 대응하는 일까지 심지어 해당 물품이 수입돼서부터 끝까지 다 일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물품이 나갈 때 나가는 건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FTA를 적용하려고 하죠. 우리가 어느 나라 산이다 라고 했을 때 포도 이런 건 칠레산 포도 너무 쉽죠. 하지만 여기 있는 아이패드 기기만 하더라도 원산지 브랜드는 애플인데 조립은 베트남에서 하고 핵심 CPU는 일본산이다 이러면 부가가치 내지는 최종 조립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나서도 누가 관세가 무엇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반드시 쉽게 답할 수 없어야지 그게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 이게 관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릴 거든요. 무역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예요. 이번에 오늘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온 거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총 218명이 합격했어요. 합격률이 역대급으로 너무 저조합니다. 당연히 회계학은 항상 꽈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니까 이해를 해요. 저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항상 60-70%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유의적으로 무역영어 꽈락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시험 본 다음날 당일날 강평을 올리고 해설을 올렸을 때는 무역영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1차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방대한 수험의 양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분명 있어요. 근데 우리는 1차랑 2차는 분명히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자,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2차는 결국 우리가 모든 걸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A부터 Z까지 써야 됩니다. 그러면 큰 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을 그려봐 라고 했을 때 머리카락부터 눈 이런 걸 상세하게 먼저 그리진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뭔가 콘티를 짠 다음에 그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A부터 Z까지 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를 공부할 때는 이 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하나에 매몰돼서 공부할 필요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1차는요.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때려 맞추는 시험이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만 나오고 그리고 안 나오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는 습관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쉽게 합격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이번 시험만 보더라도 이번 무역영어 꽈락이 50에서 60% 정도의 꽈락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상당한 겁니다. 회계에서 벌써 한
크게 반올림 70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이번 합격률 15% 정도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여기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도 계시는데 저는 3대 협약만 무조건 가져가도 꽈락을 면한다라고 진짜 강조를 했습니다. 3대 협약이 이번 시험에서 제가 알기로는 21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UCP까지 합쳐서.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만 다 맞췄어더라도 벌써 50점이 넘어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하면 여러분도 아주 느끼겠지만 압박감이 굉장합니다. 사실 3대 협약이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3대 협약은 무역 영어 양 이 정도에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많은 교재의 모의고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학원의 모의고사도 결국 다른 돌발 상황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타 협약도 어쩔 수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3대 협약을 잘 맞추더라도 잘 맞추는 건 생각 안 하고 틀리는 부분에서 항상 조바심을 냅니다. 아, 이거 또 틀렸네? 아니면 아예 공부 안 했는데 지금 2회 연속 나오네?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공부하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고 심화를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기초도 까먹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3대 협약 강조하는 이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통상 보통 15에서 18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가장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면과락 돼요. 근데 당연히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항상 문제를 풀지 않으면 틀리기 쉽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 조항이구나, 이 조항의 키워드는 이거지라고 해서 넘어가는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다들 공부하는 거기 때문이죠. 뭐 회계로 치면 재고자산, 유형자산과 같은 포지션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은 항상 매일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떻게 보면 비주류 협약에 매몰돼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항상 맞춰야 될 이 3대 협약을 못 맞추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에 들어갔는데 3대 협약을 먼저 보는 내가 모른다? 라고 하면 멘붕이 오죠. 내가 이것도 모르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역 영어가 2차에서는 무역 실무가 됩니다. 그리고 무역 실무는요, 나무 위키 쳐도 아시겠지만 시험량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공부해야 될 양이. 공부해야 될 양이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관세법, 관세평가, HS 셋을 합한 것보다 범위가 넓어요. 그만큼 얇게 넓게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역 실무를 영어로 공부하는 과목이 무역 영어예요.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가장 넓고 조금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아주 넓게 공부해야 되는 과목을 영어로 배운다. 근데 그게 1차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더 그것들은 굉장히 넓은 식으로 공부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3대 협약 기초를 항상 가지고 그것을 유지는 하되 그걸 항상 붙들고 있고 그것들이 예를 들어 3대 협약을 공부하는 시간이 3시간이 하루에 걸린다라고 한다면 아직 새끼 과목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이런 다른 비주를 공부할 시간이 아니고 이것들을 해석을 계속 돌리면서 이 3시간이 2시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한다면 그때 남은 여력으로 다른 과목들을 더 많이 다른 협약들을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점수가 조금씩 더 오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번에 아마 꽈락 되신 분들은 3대 협약의 공부를 좀 소홀히 하시고 다른 협약들을 보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메타의 공부 원리는 다른 과목도 동의를 해요. 그리고 특히나 무역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이고야. 첫 번째 3대 협약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선별입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협약이나 법적 용어가 익숙한 사람은 정말 드물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 절반 이상은 우리가 보자마자 어이구야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형광펜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가장 많이 했던 협약부터 먼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우리가 동그라미 치지 않은 문제는 보지도 말고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풉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풀 문제에서 13개는 가져갔구나. 나머지는 하나씩 좁혀보자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무역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면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영어로 공부하니까 너무 당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역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결국 기본 이론을 한번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문제풀이를 공부를 할 때면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걸 다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음 이론을 공부할 때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진 사실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마주치면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역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공부하실 때 처음 이론 공부부터 너무 드릴 다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처음 보는 영역이고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절대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고 저도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십 번의 반복을 했으니까 맞추는 거고 거기서 더해서 또 수십 번을 추가로 반복했으니까 합격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뭐 잘 모르는 건가 떨어지는 건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스무스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 기본 문제에 있는 문제 뒤에 있는 문제풀이를 보시면서 보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이론을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거를 설명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합격하기 위해서 맞추는 문제입니다. 1차는 특히나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선별하는 작업을 공부하는 거예요. 가리는. 그것들이 뭐가 틀리고 뭐가 옳은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눈만 가지면 돼요. 1차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이다. 하지만 그 반복은 기본 이론을 너무 반복할 필요는 없다. 기본 이론은 말 그대로 굉장히 넓어요. 문제풀이를 보시면서 기본 이론을 보셔야지 공부할 게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기본 이론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만 강조를 하면서 처음에는 스무스하게 넘어가세요. 그 다음 너무 또 빡세게 공부를 하면요. 문제풀이 했을 때 더 현타가 옵니다. 왜냐면 어차피 모를 거예요. 힘줘서 공부하나 아니나. 빠르게 한번 이래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랑 같이 기본 이론 두세요. 어차피 문제 바로 못 풉니다. 그러면 가령 이제 CISG가 있다라고 한다면 CISG를 한쪽에 두고 한번 쭉 공부하신 다음에 바로 그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조금 할만할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더 도시고 그 다음에 아마 3회독 하실 때도 교재랑 같이 두고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작업을 반복을 하시다 보면 이제 비로소 교재 없이도 해당 부분을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작업을 반복하시다 보면 그 과목 그 단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과목에서도 보지도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시다 보면 한 과목에서의 스페셜리스트가 분명히 되실 수 있고 명가락을 넘어서 점수를 더 많이 얻는 과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지금 설명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건 공부할 때 전략입니다. 무조건 관세법과 무역영어 시험 같이 봐요. 그렇죠? 1교시죠. 2교시는 내국, 소비세, 그리고 회계죠. 항상 이게 1교시랑 2교시인데 포지션이 똑같아요. 보통 선생님들은 관세법 70 목표로 하고 무역영어 50을 목표로 공부해라. 회계, 내국 소비세는 75, 45를 목표로 공부하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딱 잘라서 공부하기 쉽지 않죠. 물론 힘줘서 공부하는 거는 이쪽을 좀 더 점수 파밍하기 좋게 공부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과목, 한 교시에 묶여져 있으니까 사실상 관세법이 조금 어렵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소름 돋게 무역영어가 쉽게 나와요. 그리고 무역영어가 쉽게 나왔다 그러면 관세법이 어렵게 나옵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을 밸런스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어떤 과목에서 꽈락이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역영어가 어렵게 나왔다고 한들 관세법에서 쉽게 나오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무역영어를 푸시고 무역영어에서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관세법에서 쉽겠구나 라고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2차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는 결국 자신감입니다.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지 않을 재능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끈기만 있으면 합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끈기가 좀 부족하시더라도 머리가 유능하시면 또 붙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중에서 합격하지 않을 재능 가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길까지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 직업 하나 따놓으면 좀 정년 없이 일해야 된다는 건 비참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요즘 같은 취업난 그리고 고용 불안정함이 있는 속에서 그런 걱정 없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뒤에 계신 선생님이 아마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웰페이스에서 관세법 1차랑 2차 둘 다 담당하고 있는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진을 제대로 안 찍었는데 이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그냥 정감 있고 좋죠.
일단 1차로 들어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이 관세사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잘 모르시고, 물론 수험생들 중에서도 관세사라는 것을 잘 알고 합격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황준성 관세사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세사의 메인, 관세사 시험에서 메인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세법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관세법을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세법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느낌으로 대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공부 순서, 이해나 암기를 해야 된다, 기출 분석, 점수 배분이나 기출 흐름 확인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PPT 보는 것보다는 판서를 좀 괜찮아 해가지고 판서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2차 동차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1차 시험은 1차 시험에 맞게 그 객관식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좀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되는 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법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좀 옆에다 쓸게요. 옆에다. 책 그냥 줄줄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소설처럼 이렇게 쭉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소설이라든지 사설 이런 것들은 읽다 보면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흐름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장이나 단어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법이나 협약 같은 것들을 접해 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가정하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해보면은 세관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면 이제 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은 여기서 읽다가 이쯤 가게 됐을 때 내가 앞에 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게 되고요. 쭉 문장을 읽다가 마지막에 서술어가 보통 나옵니다. 마지막에 서술어,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쭉 읽으면서 하게 되면은 이쯤 와서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읽을 때쯤 내가 앞에서 뭘 읽었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에 있는 문장을 읽을 때 먼저 바구니 같은 뼈대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주어 보시고 술어 보시고 이렇게 읽는 습관을 먼저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세관장은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미세하게나마 누구한테 일괄 납부하게 하지? 신청한 사람으로서 한 자. 그럼 신청했으면 그냥 해주나? 아니구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해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주어 수로 있고 가운데에 조건을 넣는 식으로 읽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읽다가 한 반쯤 읽다 보면은 그렇게 안 읽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세관장, 요건 이렇게 끊어읽기를 자꾸 하게 돼서 순서대로 읽는 걸로 다시 바뀌게 돼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는 이 읽기를 할 때 주로 뼈대를 먼저 읽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조건 한두 개 정도만 하는 식으로 해서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 관세법, 이 법조문 같은 경우는 협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자체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소문들이 있을 거예요. 암기형 시험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암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충분히 잘 읽어서 이해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암기 단계로 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암기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읽어서 이해한다는 것의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늠할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이거 느낌이 이래 라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거는 느낌이 이런데 여기에 몇 가지 조건 정도는 있었어 하는 수준까지는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목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목차를 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저도 지금도 목차를 잘 안 보고 넘어가는 경향이 되게 심해요. 근데 이 목차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아주 거대한 몇백 페이지 되는 것들의 축약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축약본들의 제목을 다 단락마다 달아놨는데 이 제목의 의미는 결국 하나로 꿰었을 때 의미가 있게 됩니다. 즉 목차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얘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지 이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목차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주제에 대한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거대한 주제에 대해서 단락마다 또 나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단락마다 나눠지는 것들은 이 단락은 무엇인지 이 단락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목차가 없는 단락에다가 키워드를 넣음으로써 그것들을 목차화해야 됩니다. 그럼 이 목차화를 했으면은 A단락, B단락, C단락이 결국 목차 하나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 목차에 이런 흐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필요한 문장들이구나를 느껴가면서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일단은 이 과정에서 문제풀이로 넘어가기 전에 이 목차하고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흐름 파악하는 것도 흐름 파악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흐름 파악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법조문에 대한 예측 능력을 길러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백지복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백지복습. 자, 공부를 했으면 백지에다가 놓고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쭈르르 쓴다라는 것이 이제 백지복습이라는 거죠. 근데 백지복습을 하려면은 내가 전체를 다 읽고 나서 쭈르르 쓰려고 한다? 그럼 보통 처음부터 이렇게 줄글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썼을 때는 한 두세 줄 정도 가다가 못 쓰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만 외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목차를 단락마다 해서 흐름을 만들어 놓고 목차를 먼저 뽑아내면은 이 목차마다 달라붙어 있는 찌꺼기들이 항상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그 찌꺼기들로 내가 얘네들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객관식에서는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어쨌든 내가 틀린 문장을 걸러내고 하려면은 내가 이 문장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알아내고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목차화한 다음에 목차마다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지를 체크를 해놓게 되고 백지복습이 어려우니까 옆에 이렇게 목차화 해놓은 것을 책 귀퉁이에다 써놨을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보는 페이지,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페이지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예습해 볼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측은 왜 필요할까요? 예측을 하게 됐을 때 예측이 틀립니다, 보통. 정확하게 예측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최소한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어떤 알맹이는 남아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알맹이가 남아있는데 틀린 정답이에요. 그때 책을 봐서 옳은 정답을 바라봤을 때 내 머릿속에서는 맞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은 강력한 신호를 준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냥 줄거리를 읽었을 때는 무미건조하게 졸리는 그런 공부 태도를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측하면서 아 맞다를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은 최소한 공부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OX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진던다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중요한 부분은 항상 걸러내는 게 키 포인트예요. 맞는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을 선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그 옳은 것을 찾아내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문장이 완벽하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틀린 문장들을 골라내죠. 1번, 3번, 4번, 5번 여기서는 틀린 부분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틀린 부분은 잘 보이는데 옳은 것은 잘 안 보입니다. 옳은 것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틀린 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일한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풀이의 목적은 무엇이냐?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 점수를 올리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인 것뿐이지 결국 문제풀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구체화하는 걸로 보셔야 돼요. 내가 A라는 문장을 읽고 A라는 개념을 세웠어요. 세웠으면은 문제를 풀었을 때 A라는 개념 가지고 풀겠죠. 근데 A라는 개념으로 풀었는데 틀렸습니다. 럭키죠. 왜? 이 개념을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으로써 나는 이 A라는 개념이 점점 단단해지고 확신이 설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렸네 맞았네에 포인트를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틀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좀 기쁜 마음을 가져가시면은 사람이 긍정적이면 좋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은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풀이에서는 오답 정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답 정리.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개념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암기냐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개념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냐 암기냐. 개념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내가 개념을 강화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풀어나가면 되는 건데 암기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를 위한 어떤 암기를 위한 뭐가 좋을까요? 도구? 장치? 장치를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오답 정리에서는 개념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이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 중에서 틀린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암기 장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암기 장치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작동을 안 했네. 그럼 더 보완을 해볼까? 라는 식으로 하셔야지 이 오답 정리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오답 체크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풀어보고 한 번 더 읽어본다. 이거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읽기이기 때문에 오답 정리가 그냥 밍숭맹숭하게 돌아가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굳이 오답 정리를 해야 되나? 라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방향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기 위주, 그 다음에 목차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각 장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제가 16개년도 이제 문제의 지문을 어느 문장에서 나왔는지를 지문별로 다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3,200개 있는 거 엑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빈출되는 지문을 위주로 매 기본 이론 시간 때 빈출되는 지문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럼으로써 효과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틀리는 가능성을 굉장히 줄여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략 40점 정도 분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쌓아 올라가는 느낌, 심화 되는 느낌으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때. 그래서 최종 목표는 65점에서 70점입니다. 제 목표지 여러분들의 목표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플러스 보너스입니다. 2차랑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왜 그러냐? 목차랑 키워드 조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좀 살을 더 붙이면은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2차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먼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신 거는 있나요? 네, 없죠. 일단 빨리 끝내야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관세사급 회계학 공부 방법하고 이제 커리큘럼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공부 방법은 우리 이제 관세사 1차 시험에서 회계학을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약간 숫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고 이게 수학이냐? 이게 이제 수학이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수학의 난이도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이게 회계학이 룰이고 어떤 약속인데 그 룰과 약속을 이제 파악을 빨리 하면, 그러니까 마치 뭐가 똑같냐면 게임의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고스톱을 친다. 그럼 우리 이제 점수 계산이라든가 패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남아 있는 패가 뭐냐? 이런 거를 빨리빨리 이제 머리가 이제 돌아가는 분이 있고 이게 다 이제 깔려 봐야지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회계학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규칙 같은 거를 빨리 파악하면 아주 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규칙 같은 거를 이제 잘 모르면은 약간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이제 겪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회계학에서 이제 선생님 제가 회계학 때문에 뭐 힘듭니다. 애로사항 있습니다. 늘 하고 오늘도 제가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거의 이제 해법은 뭐냐? 그게 결국 뭐냐면 회독수예요. 늘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고1 때 안 풀리던 수학 문제가 고3 때 풀린다. 근데 머리가 엄청 막 개선된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복에 의해서 개선됩니다. 회계학도 마찬가지. 회독수가 중요하고 그 얘기는 거꾸로 실패의 주된 원인은 뭐냐? 회독수 부족이에요. 그 회독수를 좀 더 높여 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가 기본서 어느 단원에 있는 거고 이 문제 함정이 뭐고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막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됐을 거예요. 그게 대부분 다 원인이 여기 있는 회독수 부족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거 이거를 거듭 강조를 드린다. 그리고 이 회독수를 높이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제일 처음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적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고자산이다. 그럼 재고자산에 대표적인 그런 테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모손실, 평가손실에 관련된 문제. 아니면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의손실법. 이게 이제 단가라고 하죠. 요 관련된 거. 자, 또는 매출 총이익률법. 그리고 소매제고법.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재고자산인가 아닌가 이 재고자산 판단 여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머릿속에 이제 떠올라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한 5개에서 10개 정도만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여러 회독을 하는데 여러 회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도를 쭉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순서로 말하면 이제 재고자산 한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도 하고 금융자산 배우고 그다음에 충당부채 배우고 막 사실 쭉 나갈 텐데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의 실패 원인은 뭐냐? 이거 할 때 잘해요. 재고자산 할 때 뒤에 사채집 나가면 못 풉니다. 왜 그러냐? 사채 나가더라도 이 주기적으로 얘를 봐줘야 된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그럼 이 사람은 왜 여기 나갔을 때 이 재고 문제를 못 풉니까? 왜냐하면 이때 너무나 많은 문제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회독수를 많이 높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기출 문제를 여러 회독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진도 나가면서도 이걸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사진 같은 걸 찍어두라. 가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공부할 때 회계는 어디서 하냐? 지하철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왔다가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이제 회계를 보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마찬가지예요. 옆에 쓸데없이 뭐 이렇게 뭐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회계 문제 사진 놓고 내가 풀었던 거 보라. 그 얘기는 문제 이제 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다가도 여러분 답도 다 체크하시고 힌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형광펜 칠하세요. 뭐 밑줄 하세요. 여기다 이거 뭐 별표 써놓으세요. 숫자 써놓으세요. 다 적으라고요. 이렇게 대부분 이걸 안 하는 분들은 뭐냐? 선생님 제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거 다시 풀겠어요. 그래서 결국 회독수를 못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 내가 이게 완전히 거의 문제가 외워지다시피 할 때까지는 계속 이거를 이제 적어놓고 이걸 여러 번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만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실패의 원인은 뭐예요? 여기는 회독수 부족이 되죠. 그래서 공부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내가 이제 진도 나가면서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관련된 우리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도 힌트라든가 뭐 함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메모해 놓으라. 형광펜 눈에 잘 띄게. 대신에 이거를 꾸준히 여러 회독을 그럼 절대로 실패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기출 문제의 중요성을 이제 제가 강조하는데 우리 시험의 좋은 점은 뭐냐? 어떤 문제를 내겠다는 걸 이미 다 예고해서 그게 결국 뭐예요? 15년 동안에 기출문제가 그걸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출문제만 풀지 하면 절대로 우리 시험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고 기출문제를 이제 최대한 열심히 하시면 좋은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관역으로 말하면 뭐 10점, 9점, 8점이 아니고 요거 이렇게 보면 돼요. 매년 나오는 문제가 있고 2, 3년에 한 번, 뭐 4, 5년에 한 번 있고 어떤 문제는 기출문제 중에 딱 한 문제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조드리는 게 우리가 1차 시험이고 패스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예요. 이거부터 하셔야 된다. 거꾸로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전 이거 관심 있으면 그럼 저희 첫 반응은 뭐예요? 아니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왜 관심을 두냐? 자, 그 얘기는 우리 항상 순서라는 게 순서. 순서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시간의 제약이에요. 시험장에서도 시간이 제약돼 있고 공부할 때도 시간이 제약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점 극대화, 이렇게 점수를 극대화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먼저 생각해 보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매년 또는 2, 3년에 한 번 이거를 먼저 자기 걸로 만들면 절대로 이제 여러분 시험이 부족하거나 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시험 보고 나서 내가 후회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같은 거를 강조해요. 기출문제 다음 과정이 이제 여기 모의고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이겁니다. 모의고사 보는 우리 피드백의 생명은 뭐냐? 순서예요. 내가 과연 풀 문제를 풀고 또는 풀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혹시 풀었는가? 그거 확인하는 게 모의고사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모의고사 이제 처음에 시험지 스캔하잖아요. 그럼 대충 자기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이게 나와야 되고 사실은 이제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40문제예요. 41번서부터 80번까지 이렇게 시험지를 쭉 스캔하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문제가 한 20문제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하죠. 붙었구나, 합격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지만 모의고사를 똑같이 안 해요. 매년 다른 문제. 그리고 여기 학원 월pe에서 원장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모의고사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6이다. 요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2025, 2024, 2023까지 제가 다 모의고사에 얻어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이제 내가 좀 아니면 또 회계학도 잘 못하거나 이런 분들은 모의고사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라.
능력 되는 대로 좀 많이 풀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모의고사 이거 돈 따로 받고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다 풀어보라. 왜? 합격이 중요한 거예요. 합격.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우리 1차잖아요. 1차는 관문이에요. 그냥 관문.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무튼 회계학이에요. 회계학. 이렇게 왜냐하면 회계학이 빨리 돼야 에너지를 좀 다른 데다 좀 쓸 수 있어요. 근데 회계학이 안 되면 시험장 들어가고 뭐 채점하고 뭐 발표 날 때까지는 계속 불안 속에 있다. 아무튼 요거 잘 보시고 커리큘럼을 이제 간단히만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 뭐냐? 제일 첫 관문이 이거예요. 회계 원리가 있어요. 자, 이것도 원래는 여러분들이 다 뭐 MZ 세대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회계 원리가 최소한 600페이지 이상 됐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럼 싫어요. 그래서 한 150페이지 요 정도 되는 거. 그리고 무료 동영상한테 제공되는데 이걸 좀 반드시 들으라.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걸 한 번만 들으면 안 돼요. 회계 원리 다음이 재무회계를 합니다. 여러분 재무회계 나가다가 약간 이제 주말 같은 때 나 좀 한번 회계 이렇게 좀 머리 좀 식히고 싶다. 그럴 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별로 이제 든 게 없는 상태에 들었던 회계 원리와 재무회계까지 어느 정도 진도 나간 다음에 회계 원리 보면 아주 달라집니다. 그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회독수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특히 이 재무회계 10장이 자본이에요. 그게 여기 있는 회계 원리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기초가 좀 부족해요. 그 기초가 어디냐?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장과 얘. 이 상호 연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재무회계 끝나면 이제 원가 관리 회계인데 여러분 문항수로 말하면 요게 30개. 요게 10개예요. 최악의 수험생은 선생님 저 이거 제끼겠어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가가 쉬울지 어려울지 아무도 몰라요. 재무가 쉬울지 어려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원가에게 10개 중에서 한 6, 7개 정도 맞춰주면 재무에 대한 부담감이 한결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기 재무 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몇 회독 합니까?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죠. 그리고 제가 제 수업 스타일이 그거예요. 재무에게 뭐 본문 나가자마자 바로 문제 푸는데 그 문제가 다 우리 기출문제밖에 안 풀어요. 그게 매칭되고 연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각 단원별로 가장 대표적인 거 한 5개에서 10개 문제만 움켜쥐고 가자. 그 대신에 이거를 지하철에서 계속 여러 회독하자. 그럼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회계 원리 재무회계 원가 관리가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끝나고 나면 기출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그다음 마무리 특강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마무리 특강 언제 들어요? 마무리할 때 듣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들으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회계는 변화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이 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2011년도죠. 2010년도 그 무렵에 이제 대한민국 IFRS 들어올 그때는 엄청나게 큰 지각 변동. 근데 그 뒤로는 거의 회계학은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렇게 진도를 나가주시면 되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기출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가 좀 이제 하다가 참 이해가 안 되면 발췌독이라고 하죠. 재무회계나 원가 해당 단원의 내용을 한 번씩 좀 더 들어주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질 거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나와 있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 모의고사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특히 울렁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울렁증, 숫자 울렁증. 그걸 극복하는 가장 좋은 거. 제가 강조드리는 건 무조건 두 문제,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20개만 확실하게 풀면 시험에 안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쉬운 문제 풀고 그냥 진도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문제를 갖다가 몇 번부터 풉니까? 41번부터 풉니까? 또는 71번 원가부터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냥 앞에서부터 풀면 돼요. 대신에 둘 중에 쉬운 거 풀고 진도 나가면 돼요. 그럼 원가도 다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질문을 하라고 질문. 우리 사이트도 그렇고 저는 이제 질문 받는 것도 상당히 좀 좋아하고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에 질문에 요령이 있어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해주면 답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 예를 들면 제가 어디가 아픈지 맞춰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배로 말하면 윗배가 아픈지 아랫배가 아픈지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저한테 언급을 해주면 제가 그게 맞다. 본인의 생각이 어디가 틀렸다. 기본서 어디 보면 된다. 이거 답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다 보면 본인이 깨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뭐 제 이메일 주소도 이제 교재 뒤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학원에 좀 질문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남이 한 질문을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비슷해서 유사한 내용들을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같은 거 이제 한 번씩 확인하면 아마 훨씬 더 실력이 단단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에 맞게 뭐 기본 커리큘럼 여기 회계원리 안 들으신 분들 회계원리 듣고 바로 재무회계 원가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 재무와 원가는 완전히 다른 과목이에요. 완전히 마치 수학과 영어처럼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 저는 여기 재무가 덜 돼 있는데 원가 들어가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에 회계 원리만. 그러니까 왜냐면 적어도 차변 대변을 좀 알아야 되니까 회계 원리 좀 듣고 그다음에 재무회계. 재무회계도 어디까지가 중요하냐면 12장까지가 중요해요. 매우 12장까지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까지를 좀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쏟아부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재무가 좀 덜 끝났어도 원가를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선생님 저는 13장 이거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원가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 기출문제 있죠? 요거 재무회계 단원별로 돼 있고 기출문 똑같이 다 단원별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기출문제랑 서로 매칭을 시키면 되고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다 해야 될 건 뭐냐? 해당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기출문제 이걸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면 된다. 계속 강조했죠? 어디서 공부한다? 지하실에 공부한다. 그래서 회계가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 적어도 객관식 1차에 있어서는 거의 암기 과목 수준으로 그러니까 문제 보면 막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그 거꾸로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재고에서 뭐 나옵니까? 갑자기 침묵이 흐른다. 그럼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감모손실, 평가손실,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뭐 선의손실법, 소매제거법, 매출총이익률법, 재고의 이게 나오면 절대로 시험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잘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 이제 제 차례가 돌아왔네요. 저희 학원의 이제 선생님은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계십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의 특징에 대해서는 샘플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 선생님도 이렇게 여러 분 계시고 강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높으니까 샘플 강의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지금 2차 관련해서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이제 무료 강의로 들을 수 있게끔 지금 오픈이 돼 있거든요. 한번 수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 소개는 제가 이렇게 건너뛰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만 나오는 거, 저희 학원에서만 이제 생동차 나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합격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많죠. 1차는 사실은 이렇게 몇 가지 없는데 2차는 그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합격률은 이렇게 이 합격률은 사실은 이렇게 따라올 수가 없을 거예요. 따라올 수가 없을 거예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합격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건너가고. 관세사 1차 시험 개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관세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은 이제 3월에 이제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시험은 서울에서만 보잖아요. 이제 6월에 시험을 봅니다. 그다음에 발표는 이제 한 달 뒤에 나는데 2025년 오늘 발표가 난 거고, 그다음에 2차 시험은 이 4개월 뒤에 발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 게 이제 사실은 관세사 외에는 없거든요. 뭐 시험 2,000명 넘게 보는 이제 뭐 다른 작사 시험도 2개월이면 다 발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4개월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 결정하는데도 매우 이제 힘든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10월에 발표 나고 나면은 2차 떨어졌어. 그럼 또 1차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괴로운 시간이 이제 저희 관세사 시험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차 시험 과목인데 4과목이거든요. 4과목인데 이 실질적으로 관세법하고 그다음에 무역 영어가 이제 1교시, 그다음에 2교시가 내국소비세법하고 회계학 이렇게 2교시입니다. 과목당 40문제를
80문제를 80분에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이 부족한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 선택형 시험으로 출제가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관세법은 이제 이 관세법이라는 영역에서 이제 33문제에서 35문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FTA 관세법, 뭐 특례법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공식 명칭은 FTA 관세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령정보센터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5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그래서 관세법은 실질적으로 법 과목 여기 보면 관세사 1차 합격을 위한 전략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전략 과목이 아니죠. 요즘에 전략 과목이 안 돼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다음 이제 무역 영어는 이제 국제 협약에서 이제 이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무역 실무 이론에서 이제 이 정도 출제가 되고, 그래서 무역 영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법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국제 협약을 배우는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국 소비세법은 이제 3가지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이제 30문제,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주세 5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법 과목 인 거고, 그래서 관세사 1차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3과목이 법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과목이 법 과목이다. 그다음에 한 과목은 이제 회계학인데, 회계학은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계산 문제가 30문제, 이론 문제가 10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국소비세법이 사실은 이제 1차 합격을 위한 전략 과목이었는데 올해 이 분석을 해보면은 3동차 수험생들은 이제 3년차 N수생 이상들은 이제 내국소비세법 공부를 이제 줄이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좀 낮게 나왔는데 이 1차만 공부했던 분들은 내국소비세법이 이제 점수가 또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관세법이 좀 올해 이제 관세법이 제일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법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70점 이상 득점을 해야 되는데 초시생들은 여기서 55점, 뭐 45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끌어올려 줬어야 되는데 75점, 80점 이렇게 끌어올려 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 끌어올려 주신 분들이 올해 이 평점, 그러니까 60점에 미달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과목이 동시에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3과목을 이제 고루고루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적정한 이제 전략을 이제 취하셔야 되는 그런 이 시험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과목입니다. 이제 1차 시험에 있는 관세법이 이제 2차 시험에 관세법 그대로 이제 오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시험에 있는 무역 영어가 이제 무역 실무로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에 있는 관세율표 및 상품화, 그다음에 관세평가, 이렇게 총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시험에서는 이제 이 관세법에 FTA 관세법이 있었는데 2차 시험에서는 이제 환급특례법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역 영어에는 이제 이 무역 이론하고 협약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신에 대외무역법하고 외국환거래법 이 20점 정도 이제 그 문제로 출제되고 있거든요. 이게 20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환특법이라든지 대외 외환은 이제 새끼 과목으로 이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특법은 10점짜리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80분에 이제 총 4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이제 30점짜리 2문제, 20점짜리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논술형 시험이잖아요. 논술형 시험인데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시험을 보면은 단순하게 암기해가지고 그냥 쓰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게 논술형이라고 생각하면은 의견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의견을 쓰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다, 4과목 다. 대부분 다 법령을 암기해서 쓰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공부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2차 시험에서 1차 시험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1차에서 2차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2차에서 1차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수강을 다 하고 계세요. 옆에 강의실에서 이제 지금 2차 수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차를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2차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2차 공부를 하고 그다음 1차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인 거고, 이 전략에 대한 설명은 지난 3월
20일인가 뭐 그때 이제 한 영상으로 이제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차 중심에서 2차로 그 어떻게 공부를 이어갈 것이냐가 이제 오늘의 이제 설명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과목 관세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관세법 똑같이 가는 거고, 무역 영어, 무역 실무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차 시험에만 있는 두 과목, 그다음에 2차 시험에 있는 두 과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합격자 결정 기준인데, 합격자 결정 기준은 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나눠 볼 수 있는데 절대 평가랑 똑같이 돼 있어요. 시험 공고문에 보면은 두 개 내용 똑같아요. 맞죠? 두 개 다 절대 평가로 되어 있고 내용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2차 시험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유예제도. 유예제도는 뭐냐 하면은 1차 시험 합격하면은 다음에 2차 시험까지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유예제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소 합격 인원 제도가 있거든요. 최소 합격 인원 제도가 이제 2025년에도 이제 90명이에요. 90명으로 이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인데 이 2차 시험에서는 최소 합격 인원에 미달할 경우, 최소 합격 인원 90명에 절대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미달할 경우에는 90명까지 합격을 시키겠다는 게 이제 최소 합격 인원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작년에 2024년에 90명이 합격했는데 이 절대평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채점을 해봤더니만 과락 없이 평균 60점을 넘긴 사람이 작년에 몇 명 있었냐면 50명이었어요. 50명이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최소 합격 인원 제도 때문에 40명을 더 추가로 합격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90명이 합격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과락 없이 이 60점을 득점 못했는데 이제 90등까지 한 사람을 쭉 내려가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90등 한 사람이 작년 51.62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51.62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도 보면은 2023년에는 과락 없이 절대평가로 60점을 넘긴 사람이 60명이었다고요. 60명인데 30명을 추가로 합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57.25점 이렇게 받아요. 여기도 저희 학원에서 공부한 친구, 여기도 저희 학원에서 공부한 친구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했다고 그랬어요. 커트라인으로 붙은 친구들. 이때는 2명이었어요. 2명. 그다음에 여기는 1명. 저희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이때 제가 되게 놀란 게 이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다음 날 음료수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57.25점 붙었다. 너무 기분 좋다고 음료수 사들고 막 잘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한 번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게 붙었대 이 점수로. 그래서 제가 이제 2명인 거 알았어요. 2명인 거. 그래서 이제 그 두 분 다 이제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하고 2020년에는 자 이게 쭉 보시면은 최저 합격 점수가 60점이잖아요. 이때는 채점을 했는데 과락 없이 평균 60점을 넘긴 사람이 2020년에는 149명. 그래서 다 합격. 절대평가. 그 다음에 2022년에는 169명. 다 합격.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절대평가로 기준이 정해놨지만 이 상대평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슈가 되었던 2020년과 22년 빼고는 커트라인이 60점을 안 넘겨요. 맞죠? 60점을 잘 안 넘겨요. 2차 시험에 있어서는 커트라인이 60점을 잘 안 넘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결과 나오죠. 여기 보세요. 25%요. 평균 25%라고 2020년부터.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1, 2, 3, 4,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25%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15%. 예. 그래서 이제 218명이면 여기서 이제 N수생도 있을 거잖아요. 맞죠? 3년차 이상. 그다음에 초시생도 있을 거고. 그럼 초시생 도대체 몇 명이라는 거예요? N수생 제가 볼 땐 100명은 될 텐데. 그렇죠? 그럼 올해 초시생들 대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렇게 이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결론인 거고,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그게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렵고 이제 쉽고를 떠나서 매년 합격생들이 나오는 거고, 이 218명 중에서 N수생과 그다음 초시생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N수생들의 합격률은 높아요. 3년차 이상들은 이게 합격률이 높다고요. 근데 초시생들은 이 우리가 이제 25%라고 이제 기준을 세웠을 때 초시생들의 합격률은 17에서 18%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더 낮아졌을 거잖아요.
이게 왜 낮아졌냐 하면 평점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많은데다가 회계학 과락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회계학의 과락률 올해 70%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초시생들이 이 합격률에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합격률보다는 초시생들의 합격률은 더 낮다. 더 낮기 때문에 1차를 더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었는데 강조는 했지만 이 정도 낮아질 줄은 저도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동차 설명할 때 올해 몇 명 정도 나올까 이렇게 하면 한 22, 3% 정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예측 완전 빗나갔죠. 300명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00 이 정도 나온 거라고. 그래서 초시생들은 합격률이 이것보다 훨씬 더 낮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0% 정도 올해 기준으로 하면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2%. 그래서 초시생들은 1차 공부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거긴 한데 이제 이 2016년부터 10년 동안 보면 계속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맞죠?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갈 것인지는 또 이제 내년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요즘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 관세 이야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대중들이 관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옛날에 관세사 하면은 공항에서 근무하는 줄 알잖아요, 관제사.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관세 이야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들이 관심도라든 이런 것들이 높아져 가지고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이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회계학 올해 과락률 68%. 최근에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60%를 안 넘었거든요. 60%를 안 넘었고 50점 그 중반에서 후반이었는데 올해 68%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회계학 시험이 올해 엄청나게 어려웠냐? 아니에요. 공부를 그만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작년보다 어려웠냐고? 아니에요. 안 어려웠어요. 작년보다요. 물론 동의 안 하시겠지, 수험생들은. 근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안 어려웠어요. 작년이랑 올해 같이 본 사람들 물어보면 작년이 더 어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과락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냥 뭔가 이제 공부의 전략을 우리가 좀 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고 3개월 이런 이야기 이제 안 나오겠죠? 이렇게 그 커뮤니티라든 이런 데 보면 3개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상담할 때 3개월 저는 이야기 절대로 안 하거든요. 사실 5개월도 이렇게 짧은데 5개월도 짧은데 이 3개월로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5개월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이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공부를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락률을 보시면은 이제 이 대부분 그래프 모양은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은데 이제 올해는 이게 무역 영어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아졌잖아요, 맞죠? 작년이랑 비교해 보세요. 이거 10% 정도 높아졌죠. 그다음 무역 영어도 10% 정도 높아졌죠. 그럼 무역 영어 올해 엄청 어려웠나?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이 지엽적인 부분들이 나오긴 했는데 3대 협약이 작년보다 많이 나왔다고요. 3대 협약 여러분들 잘 하실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올해 엄청나게 어려웠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공부의 전략을 바꿔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관세법은 이제 이 과락률 얼마 차이 안 나죠. 근데 관세법 올해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왜 전략을 바꿔야 되냐 하면은 자, 이 관세법에 이렇게 이 과락률 차이는 얼마 안 났는데 초시생들이 아까 관세법 45점에서 55점 많이 받았다고요. 그런데 N수생들 3동 이상들은 2차 중심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서 80점, 85점 다 받았어요. 75점. 자, 어디서 그러면은 2차 공부 방법과 1차 공부 방법이 같냐고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역 실무 공부하잖아요. 2차 공부 수험생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 실무 또 공부했던 분들은 제가 아시는 분 이게 40대 후반 계세요. 이게 저희 지금 2차 모의고사 공부하고 계신 분 계신데 그분 1차 관세법 85점, 무역 영어 80점 받았어요. 그분 40대 후반이에요. 맞죠? 그럼 뭐 여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나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2차 공부로 중심을 공부하니까 그래서 공부 방법이 조금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그 과목별 평균 점수 보시면은 회계학이 확실히 이제 이게 점수가 떨어진 거잖아요, 맞죠? 이게 회계학은 그냥 늘 아예 그냥 딴 동네 가 있잖아요. 딴 동네 가 있고 아예 그냥 이게 30점대로 가 있다고. 근데 이제 이 내세법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내세법이 맞죠? 이제 작년에 이제 관세법이 제일 낮게 있었거든요. 관세법이 여기 있었고 내구소득세법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올해 또 바뀌었죠. 근데 이제 이 세 개는 늘 비슷한데 이제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체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씩 다를 뿐인 거고, 이게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하게 이제 붙어 있는데 올해는 이제 좀 더 이게 갭 차이가 좀 벌어졌죠,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과목에 대해서는 내가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전략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한 과목 무조건 80점 받아야 돼요. 80점을 받아야 회계학 40점에서 컵을 해줘요. 40점, 80점이면은 120점이면 평균 60점이잖아요. 맞출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한 과목 80점, 85점, 90점을 받아야 돼요. 90점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4개 이상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 한 과목은 무조건 80점 이상 받아줘야 평균 미달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진짜 참담하잖아요. 20대들이 이제 참담한 거죠, 맞죠? 20대하고 30대가. 40대는 50대가 이제 올해 한 명밖에 못 붙었네. 그래서 이게 뭐 연령별은 그 우리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맞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여성의 비율이 최근에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은 이 공부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공부량은 제가 볼 때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정도의 이제 공부하는 양인 거잖아요. 이제 5개월에서 이제 8개월 정도 이제 공부량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기본 이론 강의가 이제 대략 200시간 정도 되고 문제풀이 강의가 대략 200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수강하고 복습하는데 이제 대략 곱하기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800시간 정도 걸려요. 800시간이면은 내가 이 주당 이게 60시간 공부한다면은 이게 120일이잖아. 4개월이잖아요. 맞죠? 근데 최소한 4개월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예, 4개월. 그리고 복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개월. 근데 5개월 갖고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물론 이제 이 3개월 만에 합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3개월을 합격하는 사람이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공부량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부량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표 점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법은 옛날에 80점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80점은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2차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80점을 받는 게 좀 어렵다. 그 다음 이제 무역 영어는 70점 이상 받아야 돼요. 최근에 나오는 걸 봐서나. 그 다음에 이제 내국 소비세법은 이게 60점 이상 해놨는데 최근에 70점에서 80점 받아야 되는 거고. 예. N수생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1차 수험생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학도 이제 50점 이상을 받아야 50점 이상 목표로 세워야 40점 받을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40점을 목표로 하면은 아까 이제 과락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된 장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할 때 가장 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문제풀이 할 때 첫 번째 문제풀이 할 때는 이 시간을 재놓고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용을 이해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재놓고 풀면 안 되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시간을 재워놓고 풀어내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오래 많이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기다가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안 했어요. 이걸 오래 한 사람들은 1차 시험 점수 좋았어요. 제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이론서 끝까지 제가 들고 있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고개 끄덕 안 해? 제가 이렇게 끝까지 이거 이론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은 동욱이란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은 실제 시험에서 내가 문제 적용력을 높이고 풀어내려면은 이론서를 계속 가져가야 돼요. 문제만 계속 돌리고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시험은 문제은행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져가야 돼요. 문제도 계속 풀면서 이것들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친구들이 올해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배분은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정도 이제 놓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 전략은 이거는 좀 넘어가야 되고 이 직장 이렇게 지금 이제 1차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 병행이나 아니면 대학 재학 중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착각 첫 번째. 달력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년 3월까지 몇 개월 남았어요? 11개월. 맞죠? 그러면 직장인은 몇 개월 남은 거예요? 이 11개월은 주당 몇 시간 공부하는 사람? 60시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주당 60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그럼 30시간 공부해야 된다고. 그럼 나는 수험 기간 몇 개월 남은 거예요? 시험까지? 5.5개월. 5.5개월이면 지금부터 죽으라고 해도 되는데 달력 기준으로 11개월 남아있으면 열심히 안 한다고요. 맞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5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주당 60시간 공부하는 사람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착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장 다니거나 대학 재학생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간이 길게 남아있다는 거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월이잖아요.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두 번째, 자, 대학생들은 아니겠지만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급 받으니까 내가 공부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맞잖아요. 세상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직장 다니실 때 재미난 과목부터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재미난 과목부터 공부를 해야 자꾸 자리에 앉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운 과목부터 하니까 자꾸 이제 책 보기 싫어지는 거지. 그래서 뭐든지 재미있는 과목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공부에 좀 친숙해지는 시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공부를 시작했는지 착각하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회사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맞잖아요. 이렇게 내가 노예가 되기 싫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은 이거 잘 못 느낀다고. 대학생들은 이제 나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옛날로 간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안 되는 거. 학교 다니면 되잖아요. 취업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꾸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왜 공부하게 됐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공부를 계속 해보자. 자, 착각 세 번째. 대학생들은 벼락치기가 어느 정도 되지. 방학이 있으니까. 맞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 벼락치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회사 때려치고 해야 되는데 회사 다니면서 이게 벼락치기 안 되거든요. 공부량이 많은데 벼락치기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3개월 내에 내가 할 수 있다?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은 벼락치기인데 기가 빠졌네. 대학생들은 벼락치기에 매우 능수를 하잖아요. 엄청 잘하잖아요. 벼락치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벼락치기 다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관세사 시험도 벼락치기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고.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올해 결과는 나왔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너무 통쾌해하는 것 같은데 통쾌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차 시험 합격하면 해볼만 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공부하는 방법도 완전 다르고 공부량도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2차 공부는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짧게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2차 공부하는 방법은 완전 달라요. 2차랑. 그렇기 때문에 1차를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2차 공부도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자, 이게 가장 많은 자기 합리화예요. 열심히 안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부족했다고 자기 합리화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안 했을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네? 이게 왜 똑같지? 이거는 이게 제목이 다른 건데 이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으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시험은 내가 떨어지면은 빵점부터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올해 내가 한 문제 떨어졌으면은 내년에 한 문제만 더 맞출 정도로 하면은 합격하느냐? 아니에요. 올해 작년에 이제 떨어지고 올해 1차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이동차로 지금 2차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 1월, 2월에 2차 공부 제대로 했을까요? 제대로 못했어요. 나는 한 문제만 더 맞추면 합격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올해 1차 시험 봤는데 내년에 1차 시험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 올해 아깝게 떨어져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 문제만 더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밟아 올라가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만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자만인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업 수험생 기준으로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4월부터 6월까지 이론 강의가 개강하잖아요. 이거 수업 듣는 거고, 그다음 7, 8월에 복습하시면 돼요. 복습하는데 전업 수험생은 시간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2차 일부 과목 공부하시면 돼요. 2차 일부 과목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이제 가져다 붙이는 게 이제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관세법하고 무역 실무 가져다 붙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격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관세율표하고 평가까지 가져다 붙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9, 10월에는 이제 1차 문제풀이 저희 학원은 당겼어요. 9, 10월에 문제풀이를 해요. 왜냐하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다음에 재학생들이 11월, 12월에 문제풀이를 하니까 11월, 12월에 문제풀이 다 끝낼 수 있냐고 못 끝내거든요. 그럼 1월에 넘어간다고. 2월에 그러면 한 바퀴 돌릴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합격률이 낮아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9월부터 해요. 9, 10월에 이제 문제풀이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서 이제 2차 일부 과목을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시간적 여유가 생길 거예요, 여기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월, 12월에는 이론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계속한다. 그다음에 1, 2월에는 동형 모의고사, 그다음에 핵심 특강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하고 재학생들인데 이 여기에 표시해 놓은 월은 마지노선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거보다 땡겨서 공부해야 돼요. 7월까지 이론 강의 끝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제가 이렇게 그 완강률 확인해 봤거든요. 작년에 페이스메이커 1차 완강률 확인하고 충격이었어. 완강률이 공무원을 비하면 안 되지. 아무튼 다른 공부하는 수험생들 비슷했어. 10몇 %밖에 안 나와서 완강률이. 몇백 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완강한 사람 3, 40명? 50명이 안 되더라고요. 맞죠? 나머지 90%를 저희는 뭐라고 부르죠? VIP 고객. 비용을 발생을 하나도 안 시켜. 수강만 하시고 비용 발생하기 VIP 고객이라고. 완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잘. 맞죠? 이걸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이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이론 강의에 매몰돼 가지고 완벽하게 하고 가다 보면은 이거 이론 강의 공부하는데 8월, 9월 넘어가 버려요. 8월, 9월 넘어가면은 자 4월에 이론 강의 시작해서 9월에 다시 내가 이론 강의 보면 앞에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럼 또 그만큼 또 걸린다고. 그러면 이론 강의 공부하다가 문제풀이 못 하고 그냥 시험장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들한테는 재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 시간 확보하고 연속성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연속성이 떨어지면은 공부했던 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공부 시간 확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꼭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무엇인가를 버리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꼭 버리고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무엇을 버리느냐? 가정을 버리면 안 되겠죠. 회사를 조금 버리든가 아니면 나 여가생을 버리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끝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게 제가 이제 저랑 친한 수험생 중에 몇 년째 1차만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제 보면은 되게 이제 좀 안타까워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여가 생활을 많이 줄이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공부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데 이 두 개가 이제 꼭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제 8, 9월에 이론 강의 복습을 하세요. 이것보다 좀 더 줄여서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론까지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이론을 요약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3개월 잡아드렸어요. 그다음에 1, 2월 문제풀이 복습하는 거고 그다음에 복습을 하는데 1회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봤잖아요. 그 다음에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1회독 하셔야 돼. 그 다음에 2월 중순부터 다시 1회독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3월 초에 또 1회도 가고 가야 돼요. 이게 한 3번, 4번 안 보고 가면은 객관식 시험 잘 풀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월별 학습 계획은 제가 그려 드리려고 그랬는데, 2차는 나중에 2차 설명회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 못 드렸는데 여기서도 핵심이 되는 몇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시간은 제가 이제 9시까지 끝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이 2차 시험은 우리가 아까 다 논술 시험이었잖아요. 맞죠? 논술 시험이었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점수 보세요. 최고 득점자의 점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점수는 그 해의 커트라인 마지막으로 붙은 사람의 점수예요. 갭 차이 몇 점 나요? 20점씩 차이 나죠. 자, 똑같이 합격했는데 평균 20점 차이예요. 합격 평균 20점 차이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에 비해서 한 과목 빵점 받아도 합격이에요. 맞잖아요. 총점을 하면 80점이잖아요. 얘는 한 과목 빵점 받은 거지, 얘에 비해서. 그래도 합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돼요. 책을 똑같이 암기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 방향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이제 2차 공부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현황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동차 합격은 3년차 이상이에요.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생동차가 나오는데 작년에 생동차가 안 나왔어. 그래서 빵명, 저희 학원에서 안 나오면 안 나와요. 여기 두 명, 여기 1명이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있었어. 1명.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은 3년차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동 합격은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그 3년차 이상인 거고, 그 다음에 유예생은 이게 4유예생도 있고 2유예생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55명 중에 2유예생 몇 명이다? 15명 내외. 여기도. 그래서 2유예로 지금 공부하셔가지고 내년에 합격하면은 생동차. 그 다음에 2027년에 합격하면 2유예잖아요. 2유예 합격은 몇 명이 나와요? 엄청 적죠. 그래서 2유예로 합격하시려면은 1차 공부할 때 2차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해줘야 돼요. 그래야 2유예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계는 2차 시험 가락률은 지멋대로잖아요. 지멋대로 이게 막 나오고 싶을 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쭉 꺼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비슷하죠. 여기 비슷하다고요. 비슷하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짝수 연도와 홀수 연도는 이렇게 채점하고 출제위원회 동일한 성향이 들어가서 대거 볼 때 비슷한 사람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관세사 시험은 2차 시험을 출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많아요. 교수님들이 잘 안 하려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슷한 성향 교수님, 그다음 비슷한 성향의 교수님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2차는 과락률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과락률이 2021년에 과락률을 보세요. 세 과목 70%인데 그럼 갑자기 공부 못했냐가 아니잖아요. 동일한 사람들이 시험 보러 갔는데 과락률이 낮아졌잖아요. 맞죠?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엄청 어렵게 나왔다, 그다음 쉽게 나왔다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나오는데 이 채점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뭐 통계가 되게 많긴 한데 여러분들 2차 시험은 이제 나중에 이제 2차 시험을 공부할 때 이거는 꼭 염두에 두세요. 우리 시험은 지금 이게 더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꼼꼼하게 암기하여 똑같이 쓸 수 있도록 뭐 한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안 돼요.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잘 안 돼요. 중요한 부분을 먼저 암기한 다음에 출제 가능한 영역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중요도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출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적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시험 출제될 것 같고 이것도 출제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빈도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을 더 많이 본 사람이 실제 시험에 훨씬 더 유리해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실제 시험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안 되는데 기출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도 분석을 내가 스스로 직접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해독 속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한 번 보는 것과 이게 이 세 번 보는 것과 이 세 번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외우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이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령별 현황이라든지 그다음 성별 현황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 이 2차 시험에 있어서 이제 합격 전략인데 2차 시험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론 강의 들 때 1차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수강하고 이 복습한다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수강하고 복습하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2차는 수강하고 복습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차는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 2차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더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기출 분석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 키워드라든지 목차를 정리하는 거, 이걸 이제 책 정리라고 그러거든요. 책 정리와 관련된 내용은 이 나중에 별도로 오시면은 제가 이게 보여드리고 상담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해줘야 돼요. 2차 공부할 때는. 2차 공부할 때는 같이 해줘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2차 공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걸 하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2차 공부를 수강하고 복습하고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진입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나. 그래서 이제 2차 공부할 때는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게 이제 교재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가가지고 이 핵심 키워드하고 목차를 암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빠르게 중요한 것부터, 여기서 핵심은 빠르게 하고 중요한 것부터요. 그래서 이제 교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한다. 암기한다. 이렇게 이제 그 순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8월 정도까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책 정리와 그 다음 이제 빠르게 중요한 것부터 이제 회독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2차 커리큘럼은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6월까지 15개월 과정으로 쭉 가요. 쭉 가기 때문에 이제 1차 시험 합격하시고 나면은 이 과정을 따라서 이제 15개월 과정으로 가야 이후에는 이렇게 합격할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15개월로 가더라도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후에 합격 90명 중에 15명 내외로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더라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이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해 기준 작년에 381명이 이제 1차 시험 붙은 거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면 3동차 합격생 빼고 나면은 350명 정도 있었고, 350명 중에서 한 150명 정도는 이제 3동차로 봤을 때 200명 이상이 200에서 250명 정도가 올해 2위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 중에 몇 명 합격한다고 올해? 15명이요. 그러면 20%가 안 되잖아요. 맞죠? 20%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더라도 20%가 안 나와요. 2회 합격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지금 더 하시라는 거예요. 1차 공부할 때. 전업수험생은 무조건 더 해야 된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 더 하려고 하지 말고 1차부터 붙고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면은 남아 돌지는 않겠지. 맞죠? 이렇게 남게 해가지고 2차 간세법과 2차 무역 실무를 좀 더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에 1차 시험에 있어서 변수에 대해서 내가 이 케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취업은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책 정리 방법인데 이 이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1단계가 수강하고 복습하고 이해예요. 이게 이제 2차예요. 2차. 그래서 이제 이론 강의 수강할 때 수강하고 복습하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잘 안 하거든요. 이걸 잘 안 한다고. 근데 이제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무조건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책을 읽고 고민을 해야 돼. 2차 공부할 때는. 물론 1차 공부할 때는 책을 읽고 나서 여기서는 1차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요약을 하시면 돼요. 요약을 하시면 되고, 2차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나중에 어떤 단어를 기억하면은 내가 이 문장을 인출해서 쓰기 쉬울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 이 단어를 핵심되는 키워드를 이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하는 단계까지 해야 돼. 1차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1차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근데 2차에는 이 1차는 1차 공부할 때는 요약하시면 되고 2차 공부할 때는 내가 이 문장에 있어서 어떤 단어를 뽑아내면은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장을 내가 유추해서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핵심 키워드를 고민 안 하고는 절대로 못 잡아내요. 절대로 못 잡아내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3단계는 이 핵심 키워드를 확장하는 거죠. 한 문장에 단어가 10단어가 있었다. 그러면 한두 단어를 가지고 이제 잡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3개, 4개의 단어로 이제 확장해 가지고 가야만이 이제 이 문장을 나중에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빠르게 암기. 이 빠르게가 잘 안 돼요. 우리 관세사 이제 수험생들은 이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 빠르게가 잘 안 되는 게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빠르게 암기를 해야만이 이 속도가 날 수 있고 해독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빠르게 암기하라고 했는데 뭘 암기하라고 해놨어요? 맞죠? 이게 더 중요해요. 구조하고 목차 그다음 핵심 키워드. 문장 암기하라고 안 그래놨잖아요. 맞죠? 문장 암기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기 이론 공부할 때니까요. 문장을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라고. 예. 빠르게 암기하고 반복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머릿속에 잔류하는 그런 시간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 고민하라고 하는 거는 고민을 하면은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고민을 한 상태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장기 기억을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암기하는 방법이 맞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은 이게 4월부터 2차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다음에 6월까지 매주 아니면은 매일 시험이에요. 시험. 2차는 그래요. 2차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따라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방법이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1차는 이렇게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 다 같이 합격합시다.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 운영을 해요. 무료로 운영을 해줘. 무료로 운영하는데 왜 이게 참석을 안 해요? 참여를 안 해요? 이게 뭐냐면은 다 같이 합격합시다는 이 진도를 정해놓고 주간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오면 되는데 왜 그걸 공부를 안 해서 안 따라오는 건가?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할 때 9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문제풀이 할 때 이론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왜 안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어. 직장 다니시는 분 이게 이제 9월에는 이제 물론 관세법하고 관세법이 아니라 무역영어하고 회계학만 해요. 회계만 더. 그다음에 이제 이 버전도 이제 직장인 버전과 그다음에 이제 전업수험생 버전 두 가지로 해줘요. 직장인 버전은 8분의 1 범위로 못 따라오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가져가거든요. 그래도 그거라도 따라오면은 억지라도 공부를 할 건데 그것도 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학원에서 선생님들 문제를 저희는 똑같은 문제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작년 했던 문제를 이렇게 활용은 하겠지만 이게 똑같은 문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습하고 이게 따라오면은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게 작년에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강 인원의 한 15% 정도밖에 참여 안 했어요. 매우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수강료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무제한 수강은 이게 46만 원, 그다음에 2배수 수강은 39만 원, 그다음에 1.3배수 수강은 이게 32만 원인데 이 배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배수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2배수라는 거는 강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이론 관세법 강의 시간이 50시간이다라고 하면은 100시간까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2배수라고 하는 거, 무제한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돌려 들을 수 있는 거고, 1.3배수면은 50시간이면은 1.5 곱하면은 몇 시간이지? 65시간인가? 65시간 정도 들을 수 있는 걸 이제 배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수 제한이 있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 됐네요.
다 됐어요. 딱 9시네. 오늘 시간 잘 맞췄네. 더 하시면 화내실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